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트럼프의 전쟁 발언 이후에 유가와 소비자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항공료와 온라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증시는 반등하며 마무리됐죠.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잠깐의 안도인지 오늘 브리핑에서 이 흐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1.2% 상승이 나왔고 S&P 500은 1.4%, 나스닥은 2%, 장기 채권은 0.8% 올랐습니다. 4대 지수 모두 같이 올라가는 한 주였습니다. WTI를 보면 지난주 99.6에서 어느새 112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타격 발언이 유가를 더욱 자극한 모습이죠. 그동안 유가가 오르면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번엔 함께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지금 유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괜찮지만 유가 상승이 길어지면 증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그동안 상승했던 에너지 섹터는 하락하고 조정받은 기업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 이상 상승한 기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가 힘이 있죠. 추가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업 3개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과 메타가 있는데요. 5% 가까이 상승했죠. AI가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AI가 광고 매출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미국에서 구독료를 최대 $2까지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격을 올렸는데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기업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12가 헬스케어를 이끌었는데요. FDA가 먹는 비만약을 승인하자 릴리가 4.3% 올랐습니다. 주사제에서 경구약으로 넘어가는 순간 비만약 시장의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시장은 그 변화를 이미 가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반등폭이 컸던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3.9%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2% 남게 됐고요.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의 반등이 컸습니다. 3.9% 오르는 모습이고 SCHD는 이번 주 0.3%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4.4%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반도체 SOXX가 4.4% 큰 폭으로 올랐고 사이버 보안도 그에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혁신 쪽으로 넘어오면 원전 쪽 URA가 3.6%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 반등폭이 컸던 건 구글인데요. 6.1%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5.3%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배당 기업들을 보면 이번 주 반등폭이 컸던 건 리얼틴컴인데요. 2%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6.8% 남게 됐습니다. 반등폭이 컸던 구글의 차트를 보면 지금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2월 고점 이후에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현재 주가 295달러인데요. 300달러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5% 급등했지만 차트는 아직 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21선과 51선 모두 위에 있고 아직 돌파를 못했죠. 상승 모멘텀이 약한 상태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수익화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풀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리얼틴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유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었죠. 67달러 하던 주가가 60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살짝 반등해서 6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5.25%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1.4% 상승했고 환율은 0%입니다. 1,509원, 8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만히 갖고 있었다면 1.4%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3월 자산 성과표를 보면 딱 하나만 올랐죠. 오일이 47.2% 상승했습니다. 주식, 리츠, 채권, 골드, 코인까지 전부 마이너스인데 오일만 혼자 폭등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정학 리스크가 3월 시장 전체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입이 오일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끌어내렸죠. 특히 골드가 8.8%까지 하락한 게 눈에 띄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금이 오르는 게 공식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이 금이 아니라 오일로 직접 몰렸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투자자들의 방향이 뚜렷한데요. 순매수 1위는 SOXL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8,407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반대로 매도에서도 SOXL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즉 증폭이 큰 만큼 단기 트레이딩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새롭게 순매수 탑10에 진입한 기업 하나를 소개드리면 네비우스가 있습니다. 638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조용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레버리지로 단타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AI 다음 수혜주를 슬며시 다가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겉으로 불안해하지만 속으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를 볼게요.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2월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죠. 저점도 내려오면서 채널이 하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한 모습인데요. 다만 중요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장기 상승 추세선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결국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다음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향이 나오는 지점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네비우스의 차트를 보면 작년 9월 갭상승 뒤에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월 저점 이후에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박스권에서 어떻게 돌파하느냐입니다. 4월 29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 EPS가 흑자 전환하고 다음 분기 전망치가 좋다면 힘을 받겠죠.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이번 주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바로 보이는데요. 탑10을 보면 두 가지 테마가 압도적이죠. 중국 바이오와 방산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타격 예고가 방산을 직접 연결시켰고 중국 바이오는 딥시크 이후에 중국 기술주 재평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워스트 10을 보면 미국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AI 인프라 과잉 투자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인데요. SMR과 드론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테마보다 리스크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 탐사선 이야기인데요. 54년 만에 사람이 다시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성공했는데요. 1969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처음으로 유인달 탐사가 제기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닌 거죠. 미국이 우주를 다음 패권 전쟁의 무대로 선언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게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순간인데요. 이번 미션은 달 궤도를 돌고 귀환하는 유인 비행입니다. 실제 달 착륙은 아르테미스 3호로 이뤄지지만 2호가 성공해야 3호가 가능한 구조죠. 나사가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로켓을 만드는 건 나사 혼자가 아닌 거죠. 로키드 마틴, 보잉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우주가 국가 프로젝트에서 민간 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수혜의 기업이 생기고 그 기업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달을 향한 로켓 한 발이 우주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비행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사부터 기환까지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사 로켓은 보잉이 만들고 우주선은 로키드 마틴, 발사대 운영은 스페이스X가 맡고 있습니다. 나사 예산 930억 달러가 이 기업들로 직접 흘러가는 구조죠.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2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호에서 달 착륙, 이후엔 달 기지 건설까지 로드맵이 이어지죠. 미션이 하나씩 성공할수록 예산은 늘어나고 참여 기업의 수주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우주가 국가 프로젝트로 민간 산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경로 하나가 수조 달러짜리 시장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이번 주에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했죠. 단순한 경고가 아닌데요. 이 한마디가 유가를 밀어올렸고 방산주를 움직였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직접 데미지를 줬습니다. 트럼프의 연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죠. 해군은 거의 전멸됐고 공군 붕괴, 군 지도부까지 제거됐습니다. 추가 계획을 보면 협상이 실패하면 2, 3주 안에 추가 공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 이란 공격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언제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유가가 올라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거죠. 해협 협상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고 발언까지 하면서 2, 3주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데요. 전쟁 발언이 나왔는데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탁구입니다. 강하게 압박하다가 결국 협상 태엽으로 돌아오는 패턴, 시장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세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전기대인데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협상이 빨리 끝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전쟁보다 빠른 종결을 시장이 먼저 가격에 담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2에서 3주 이 시한이 지나면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때까지 유가와 방산주의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전쟁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란 전쟁 리스크가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가격이 오르고 비행기 값이 오르고 있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 전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소비자 지갑을 직접 위협하는 구조인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해집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지죠. 금리 인하가 기대가 꺾이면 성장주는 흔들리고 우리 계좌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정한 리스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장바구니와 항공권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체감이 바로 되는데요. 대한항공 미국 노선 유류 할증료를 보면 2월에 15.3달러였는데 4월엔 60.6달러, 5월에는 100달러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3달 만에 6배 이상 오르는 거죠. 항공권 자체 가격도 아니고 할증료만 이렇게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비싸지기 전에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이야기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1만 대 이상 낮게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숫자 하나가 테슬라에 향한 신뢰를 흔들어 놨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죠. 테슬라 차트를 볼 때마다 저점이 잡히기 전까지 관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모두가 오르는데 혼자 하락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왼쪽 차량 판매량을 보면 2분기 연속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죠. 그런데 작년 동기 대비 보면 6%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10%였는데 못 미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1분기는 보조금 없이 순수 판매량인데요. 작년 3, 4분기가 보조금 효과로 올라갔던 숫자였다면 이번엔 테슬라 자체 경쟁력으로 버텨낸 첫 번째 분기입니다. 그 의미가 꽤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부분이 더 걱정이 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고 전 분기 대비 38%나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산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되죠. 차트를 보면 웨이모의 로보택시 유료 운영 횟수가 주당 5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했는데 LA, 애틀란트, 휴스턴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 성장 곡선을 만들어낸 건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제 시작 단계죠.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3년 걸린 길을 테슬라는 훨씬 더 빠르게 따라오겠죠.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인도량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로보택시가 본격화되는 순간 게임이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봐야 될 시점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워런 버핏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버핏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애플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았다고 후회를 털어놨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버핏도 후회를 하죠. 그 후회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CNBC에 출연한 95세 버핏을 보면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죠. 70년 넘게 투자해온 사람이 아직도 배운다고 말합니다. 후회도 하고 실수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게 버핏의 진짜 강점입니다. 틀렸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는 것. 95세에도 여전한 현자입니다. 버핏이 이번 인터뷰에서 남긴 조언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버핏은 평생 마이너스 50% 하락을 4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요. 지금의 조정은 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기준은 주식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뉴스라고 했는데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락장은 두려워할 때 버핏은 쇼핑 기회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쟁이 나도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는데요. 전쟁이 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좋은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리는 지금 버핏의 조언이 유독 더 와닿는 순간입니다. 저는 워런 버핏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명언 하나를 뽑아보자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버핏은 실제 공포의 순간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매매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있을 때 버핏은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썼는데요. 제목이 나는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 였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었죠. 실제로 그 공포 구간에서 버핏은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고서 주가가 30% 더 빠졌는데요. 버핏도 바닥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 2월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버핏은 바닥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지만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고 투자한 거죠. 그때 매수한 종목이 골드만삭스와 지위였습니다. 그 당시 골드만삭스 투자 하나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은 매수할 시기일까요? 아니면 매도하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시기일까요? 버핏의 조언을 떠올려 보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 했습니다. 공포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포 탐욕 지수가 9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모두가 공포에 질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때 탐욕스러워지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과거 탐욕 지수가 한 자리 숫자일 때 증시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S&P 500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공포 탐욕 지수가 10 이하로 내려갔던 순간을 찾아봤더니 총 9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이번 주였습니다. 9번의 공포 구간을 보면 크게 조정받았던 순간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 다 같이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크게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건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 상승할 때 본전 혹은 작은 수익에서 익절하는 습관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오래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 증시 변동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끝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포트 재구성을 해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오래 가져가야 부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버핏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버핏이 WTI를 보고 투자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이라서 가져왔으니까 나의 투자 방향이 맞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버핏이 페트로차이나에 투자했던 이야기인데요. 2002년 당시 회사 전체의 가치가 370달러였는데 버핏은 이 회사 실제 가치는 1000억 달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가가 배럴당 22달러였는데요. 그 뒤로 유가 상승과 함께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370억 달러 하던 기업 가치가 2007년에 2750억 달러까지 올랐는데요. 7배 이상 상승한 거죠. 버핏의 멋진 투자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투자한 게 아닌 거죠. 기업이 싸다고 판단하고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됐을 때 팔았습니다. 반대로 버핏이 저지른 실수를 보겠습니다. 코노코필립스를 매수한 사건인데요.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던 시절 버핏은 코노코필립스에 7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유가 고점 부분에서 에너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건데요. 버핏은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 고백했는데요. 2013년까지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손실액이 약 15억 달러였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페트로차이나는 유가가 쌀 때 저평가된 기업을 산 거고 코노코필립스는 유가가 정점일 때 인기 있는 기업을 따라 산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유가가 100달러 넘는 순간으로 후자의 경우에 가깝죠. 버핏의 실수를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유가의 방향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입니다.
버핏의 교훈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될 지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WTI죠. 현재 112까지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면서 반대로 정점에 가깝기 때문에 내려오면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80 밑으로 내려와야 평화가 찾아오겠고요. 두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번 주 9까지 내려갔었죠. 지금은 15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대로 상승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하인데요. 인하 가능성이 현재 0%죠. 동결이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는 금리 방향을 꼭 봐야 되는데 인하 가능성이 0%니까 더 이상 나빠질 상황이 없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해 봐야 됩니다. 3가지 지표를 함께 놓고 보면 지금의 최악의 순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희망회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상향하는 증시를 바라보면서 늘 그래왔듯이 다시 반등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증시 하락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5% 하락은 매년 있는 일상입니다. 차트를 보면 1년에 두세 번 정도 매년 5% 이상 하락이 나오죠. 오히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브리핑에서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1928년부터 지금까지 56번 있었고요.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13번, 마이너스 50%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50%는 악몽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회라고 하기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한 건 아니죠. 과도하게 하락하면 반대로 급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30% 이상 하락했을 때 가장 크게 반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면 V자 반등을 놓치거나 매도가보다 높아져서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버핏도 시장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금은 좋은 총알이지만 사냥터를 떠나는 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다음 주 배당 나기를 볼게요. 4월 6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달러제너럴, 마스터카드, 버라이즌, FB, 에보트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죠. 지난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속내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고요. 목요일엔 PCE와 GDP 4분기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죠. 유가 상승이 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금요일엔 CPI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가 한 주에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 숫자 하나하나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복잡한 한 주였지만 투자는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전부인데요. 계좌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종목을 투자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